아, 정부가 이 농업 분야에 있어서 어떤 그 법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해야 할 영역이 어떤 것이 이제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보자면은 그 광복이 되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군정을 거치고 미국 군정을 거친 후에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이 농지 개혁을 했죠. 여러분들이 아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 농지 개혁이 있었다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역사상으로 우리한테 주는 어떤 그 의미가 뭔지 하는 것은 좀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자유국가 체제 이거를 만들어놓는 토대가 됐던 것이 농지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개혁이 되기 이전에는 전국 농토의 약 14%, 전체 그 농업 인구의 한 14%만이 자작농이고 나머지 한 뭐 86% 이렇게 많은 인구가 전부 지주에 매여 있는 소작농이었어요. 근데 이제 소작농 하면은 일종의 약간 중세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농노 같은 뭔가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시민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기가 어렵겠죠. 사고방식이라든지 뭐 물질적인 여유라든지 모든 것이 그게 이제 충분치가 않은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이 토지 개혁을 하면서 이거를 각 소작인들한테 분할을 해버렸습니다. 나눠주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. 그 지주한테는 국가에서 이제 이거를 매수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 대금을 이제 지불하고 또 소작인들은 농사를 진 다음에 그거에 이제 연간 매년 한 15%씩 그렇게 이제 그 정도씩 이렇게 갚아가지고 5년 만에 농사를 지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던 것이죠. 그렇게 5년만 고생을 좀 더 하면은 완전한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전 그 농민이 그때는 아직까지 그 산업이 이렇게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그 비중의 그 우리 인구가 농민이었을 거 아닙니까? 이런 그 농민이 거의 대부분의 소작농에서 자유시민이 됐던 것이죠. 참고로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북한은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도 이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북한 같으면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제일 중요한 차이가 무상으로 이거를 배분을 했죠. 그래서 이제 이 소장인들한테 아, 그 이런 걸 결정을 하는 위원회도 보면은 그 머슴을 살던 사람이라든지 무슨 그 소작인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무상 몰수를 결정을 하고 이거를 어떤 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무상으로 배분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언뜻 보면은 그 단어만을 놓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 입장들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좀 합니다만은 북한의 그 무상 분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용상으로는 그 소유가 국가이고 농민은 오직 사용권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에, 완벽하게 중세의 그 농노하고 이제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거를 팔고 누구한테 팔고는 내가 직업을 바꾼다라든지 이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.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 혹시 그게 잘 되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그 사용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남한 쪽에서의 그 토지 개혁하고는 이거는 자기가 떳떳하게 5년에 걸쳐서 상환을 해가지고 나의 땅이 되는 것이고 북한은 정부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 채로 농민들은 그 토지에 매여 있는 고삐가 걸려 있는 것이죠. 그런 그 농노 상태가 된 것이 이제 북한인의 그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은 오늘날까지 근대 국가를 한 번도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. 조선 거쳐서
일본 식민지 거쳤죠. 그 다음에 소련의 군정 거쳤죠. 그러고 나서는 지금 북한 그 체제, 이거는 일종의 그 김일성 무슨 왕조 내지는 신정 체제 이런 거 아닙니까? 이게 근대 국가가 아니죠. 그래서 근대 국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동포들인데, 이것이 토지 분야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우리한테 했던 그 법제적인 그 역할인데 매우 중요한 것이죠.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체제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됐다. 그리고 이제 헌법에도 보면은 이 농업하고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쭉 돼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앞의 시간에 하이에크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어떤 자율적인 그런 기능에 의해서 농업 인구가 줄게 되면 줄게 되는 대로 좀 놔두고 그 속에서 어떤 그 기업가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영도 해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 88년도에 이제 제정이 된 거예요. 현재 우리의 헌법이죠.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119조 1항에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뭐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. 이것이 1항은 원래 이제 그 자유체제를 얘기하는 것이죠. 2항이 문제입니다.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적정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뭐 경제 주체 간의 어떤 조화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 이제 새로 들어왔는 그 2조 2항, 119조 2항. 이것 때문에 경제 민주화라는 그 단어가 헌법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우리 경제가 자유체제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제 그 123조에 보면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 이거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. 이런 말이 있어요. 그 다음에 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그 개선에 노력하고 아주 너무 그 헌법인데 시시콜콜한 내용이면서 어느 특정 그 그룹 여기서는 이제 농어촌이라고 하는 특정 그룹을 위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헌법에다가 박아놓는 그러한 그 형태죠.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 하이에크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학자가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헌법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그 상태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제 농업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게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헌법에다가 이렇게 명문화해 가지고 마치 농업 보호하는 것은 아주 그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그 상태가 생기느냐 하면은 혹시 그러지 않았으면은 자연스럽게 전직을 하고 새로운 그 인생을 개척을 하고 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농업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겠죠.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정부의 어떤 그 보호 지원책이라든지 하는 것이 더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여기에 목을 매는 일종의 그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 자유민으로서는 조금 합당하지 않은 그런 그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이 보호라고 하는 이 농업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이 명분의 하나의 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선의로서 포장되어 있는 이러한 그 시책이나 정책 이런 거에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연구했는 그 바에 의하면 이거는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그 하이에크의 이제 두 번째 주제는
농업에 대한 보호하고 이제 좀 유사하게 어떤 자연자원이라든지 이런 거, 이 천연자원, 이런 거에 대한 그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측면인데, 결론만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것도 지나치게 뭐가 금방 고갈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계획을 하고, 그렇게 할 땐 대개 그 전문가의 의견이 어떻다 뭐 이런 것이 도움이 되죠. 근데 그것이 대개는 맞지가 않고 에, 어떤 시장의 작동 원리 이거를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은 훨씬 낫다 하는 것이 하이에크의 결론입니다. 예를 들면 뭐 이 석유 자원만 해도 그렇죠. 이것이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는 뭐 한 30년 쓰면은 다 고갈될 것처럼 굉장히 호들갑을 떨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,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? 미국에서 셰일 그 혁명이 일어나면서 현재 미국은 하루에 그 셰일이 6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, 기존의 그 석유 자원 500만 배럴, 이거 합치면 1100만 배럴을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데, 이 사우디가 일일 그 생산 캐파가 이제 한 1000만 배거든요. 사우디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런 산유국이 돼버렸죠. 이와 같이 뭐가 고갈되면 이 지구가 꼭 멸망할 것 같이 그렇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, 시장이라고 하는 그 특이한 이 조절 능력이 엄청나게 강한 이런 이 시스템의 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자원이 이렇게 개발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이에크가 하는 그 설명입니다. 역사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맞는 얘기죠. 그러면 정부가 이 천연 자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해야 할 역할은 없느냐?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법제화 커다란 거, 이런 그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고, 어떤 그 편의 시설을 만든다라든지, 무슨 뭐 월드컵 경기장 이런 거를 야외에다가 이렇게 만든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정부가 좀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장소, 유물, 이런 것을 보호하고 뭐 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지역사회 또는 그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. 이러한 그 일종의 서비스 영역을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늘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 보호를 위한 무슨 마스터 플랜, 세세한 거를 다 기획하고 어떤 때는 우리나라처럼 헌법에다가 이걸 박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3장의 그 농업과 천연자원의 보호 문제에 관한 그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